첫 번째가 이제 업데이트된 이은혜 사건 쟁점을 한번 정리해보고 네. 향후 재판 전망까지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시대 살인 사건이죠. 용소계곡 살인 사건. 이 피의자 이은혜하고 네. 조현수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되었죠. 드디어 되었죠. 드디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예상됐던 거가 좀 다르게 예전에는 기존까지는 어떻게 했냐. 부작위한 살인죄로 기소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바로 직접 살인죄.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거죠, 논리가? 그러니까 이게 가스라이팅 행위가 바로 살인 행위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때리거나 찌르거나 밀거나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없더라도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뛰어내리게 한 거 자체가 바로 살인 행위다. 이렇게 본 거죠. 약간 좀 특이하긴 한데. 변호사님, 저희가 이전에도 이은혜 사건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이런 부작위한 살인이 인정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말씀 나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이게 왜 힘드냐. 사실 그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구조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전혀 안 했다고 보긴 또 어려운 면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구조하려는 제스처는 좀 취한 것도 있고 119가 신고가 돼서 나중에 오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걸 아예 구조 의무를 전혀 안 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러면 부작위한 살인죄가 적용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했는데 그런데 더 어려운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접 뛰어내리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지금까지 너무 이 사건이 너무 가십적으로 다뤄졌어요. 너무 자극적이고. 그렇죠. 뭐 법리적으로 쟁점을 논의하기보다는 그렇죠. 정말 이게 나쁜 사람들이다, 너무 나쁘다라는 데 좀 그러니까 악마, 이은혜는 악마 해놓고 나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과거 자극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거의 맞습니다. 방송이 이루어지고 물론 그런 거에 흥미를 좀 많이 갖기도 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악마와 동일시하는 이런 이은혜, 조현수 처벌받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녹록지 않아요. 맞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법리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나쁘다, 너무 나빠요, 나쁜 사람이다 이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까지 좀 다뤄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저기 에스팡님께서 판사들은 이런 이슈되는 사건 맡게 되는 걸 좋아하나요, 저도 싫어하나요? 궁금한데요. 판사님의 입장에서 어떤가요? 이런 사건 저는 싫어했어요. 사실 저는 싫어했어. 왜냐하면 뭘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누군가는 좋아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느 쪽으로 욕먹어요, 이거는. 그렇죠. 이슈가 되는 사건은 특히. 제일 좋은 거는 그러니까 조용하게 묻어가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싫어하는데 개중에는 진짜 이런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을 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군요. 좀 자기 이름이 좀 나서 뭐 기사에 나되고 자기가 좀 나 이런 사건도 해봤어. 약간 뭐 소위 말하는 나쁘게 말하면 관종기가 좀 있는 분들이죠.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문제가 되는 사건들에 되게 뭐 명판결을 남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실제로 명판결이 나느냐는 좀 별개 문제겠죠. 오늘 어떤 판결이 예측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꼼꼼히 좀 짚어주세요. 권진사이다님이 임 변호사님 동문이래. 그러세요, 권진사이다님. 안녕하세요. 혹시 법조인이신 건가? 동문이라고 하는 건? 아니면 그냥 법전원 동문이실까요? 대학교 동문이실까요? 밝혀주시죠. 네, 권진사이다님. 저랑 또 따로 또 이제 이렇게 본인이 커밍아웃 했으니까 밝히십시오. 예. 그래서 사유님처럼 직접 살인죄 입증을 할 수 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직접 살인죄 적용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 지금 언제 기소됐냐면 2022년 5월 4일이에요. 네, 이 사건에서 기소가 무슨 죄명으로 기소됐냐면 살인죄, 살인미수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죄. 네. 그러니까 그게 제명으로는 3개인데 공사실로 따지면 4개가 되겠죠. 네. 살인미수가 2건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공사실을 직접 아는 분을 통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사실이 되어 있느냐. 네네네. 여기 이제 앞에 부분에 이 사건이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적인 살인으로 인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뭘로 살인죄로 인정해야 돼? 그게 바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좀 나옵니다. 이은혜는 2011년경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하기 시작했고 2017년 3월경 피해자와 혼인한 이후로도 다른 남성들과 동거미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 한편 이은혜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며 피해자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 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은혜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바로 이 가스라이팅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첫 번째가 양양 보고독 살인 미수 사건. 그러니까 이은혜의 남편 피해자 윤모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치사량 미달로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용인 낚시터 살인 미수 사건. 마찬가지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9년 5월 새벽 무렵 용인시 낚시터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피해자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여 했으나 지인에게 발각돼서 피해자가 물 밖으로 빠져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네. 두 번째, 그다음에 여기 지금 중요한 가평 용소개구 살인 사건.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할 목적으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개구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살인을 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억 원 생명보험금 편취 미수 사건. 2019년 11월경 보험회사에 윤모 씨의 생명보험금 네. 8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해서 이게 미수에 그쳤다. 이게 네 가지 공소사실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전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라이팅이 있었다. 이걸 본 거죠.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이 네 가지가 있었다. 그러므로 직접 살인죄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도피 중에 또 특이사항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나중에 기사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이 은혜가 도피 중에 이 주인검 조사받을 때 보니까 이 주인검세가 깐깐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계속 받았다가는 네.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주인검사가 인사이동으로 딴 데로 옮길 때까지 도피하자. 와, 이렇게 계획을 세웠답니다. 굉장히 치밀한 그렇죠. 거잖아요. 이거 내가 보니까 네. 똑똑해 보여. 이 사람 다 막혀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뭐냐면 또 나중에 이제 기소될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했냐면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 보관하고 있었어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조윤수 전에 얘기했었는데 나한테 너무 이렇게 막 압박을 하고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거 사전 변호 없이는 조사를 못 받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가지고 이 나중에 향후에 대비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철저해가지고. 근데 변호사님 제가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어떤 심리적인 억압 상태, 심리적인 강압 상태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 가스라이팅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말인지. 그렇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원래 가스라이트라는 연극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연극에서 보면 그 주인공 남자가 여자를 교묘하게 아주 심리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존감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스스로는 아무런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뭐 맹목적으로 거의 그냥 시키는 대로 다 따르고 거부하지 못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내 판단이 틀리나? 자꾸 계속 왜냐면 뭘 할 때마다 야 너는 그거 아니야 안 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스스로는 아무런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키면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만들었다는 데서 그렇게 연극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지금 그 사망한 윤모 씨의 윤상엽 씨의 심리 상태가 지금 스스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은혜가 시키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당일날에도 원래는 그렇다잖아요. 그 초반에 그때 뭐 생리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 생리 중이야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그 처음에 뛰어내리라고 했더니만 나 못할 것 같아. 네, 주저주저 안 돼, 했던 안 돼. 모습은 그랬더니 담겨 있었죠. 그러면 생리 중인데 내가 해야지 뭐 이러면서 막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내가 할게 이렇게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행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네. 왜 직접 살인죄를 그럼 약간 무리한 것 같은데 왜 이걸 적용하느냐?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에 의한 살인, 직접 살인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어떤 행위를 직접 한 경우잖아요. 근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의무를 안 했는 거잖아요. 근데 처벌받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직접 살인, 그러니까 자기에 의한 살인인 경우가 처벌이 더 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형은 동일한데 이게 죄질이 더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강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문제됐던 사안이 좀 있어요. 근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가스라이팅에 상대방을 죽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임 변호사님을 조정해. 네. 그래서 임 변호사님 조정해가지고 임 변호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막 예를 들면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기계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2012년인데 네. 그 어떤 여성 권모 씨가 기계교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두 딸을 살해했어. 네. 그래서 수사를 해봤더니만 이 기계교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사이비 종교가 아닌 거야. 알고 봤더니 옆집에
그 자기네 딸과 같은 학년에 있는 딸의 학부모가 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조정을 했던 거야. 아. 경쟁 관계에 있는, 자기 딸과 경쟁 관계에 있는 애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기적으로 뭔가를 하게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 일본에서 되게 문제가 있던 사건도 그런 거예요. 가족 일가족을 살해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가 어떻게 뛰어내리게 한 거를 그래서 입증하는 이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심리적인 조종 상태에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인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 윤상엽 씨가 살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말할 수 당해왔고 있을 어떤 텐데. 상태여서 그때 뛰어내렸던 거고 이런 것들을 진술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근데 변호사님 그래도 여러 가지 문자 내용들에서 네. 이게 뭐 이은혜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지만 좀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헉, 내가 죽어도 얘는 오지도 않을 거야. 네, 예. 넌 바쁘니까 이런 표현이라던가 그리고 뛰어내리기 직전에 사실 영상을 보면 여러 차례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걸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이 주저하는 모습이 오히려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라고 봐요. 어떻게 해요, 변호사님?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난 가스라이팅이 살인행위까지 될 정도라면 본인의 의사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네. 얘가 지시를 하면 바로 그냥 뛰어내릴 정도가 돼야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적인 살인행위가 인정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은혜가 제출했던 영상을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막 뛰어내릴까 말까, 그렇죠. 막 앉았다 쥐었다 한다면 네네네네. 본인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내리면 분명히 내가 위험할 것 같아.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완벽하게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조종되는 상황이냐. 이건 약간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말씀 충분히 맞지만 뭔가 뭐 마취약을 맞은 건 아니잖아요. 가스라이팅 그치. 상태가. 예, 예.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위험인 줄도 모르고 뛰어들어야지만 꼭 이게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죄가 될 것인가. 주저하는 모습이 있음에도 힘들어함에도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린 이 상태. 그거는 그러니까 강요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선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가 되게 많을 거예요. 스펙트럼이 네. 넓을 거란 네네네. 말이죠. 뭐 조금 당한 사람은 아주 심하게 당한 그렇죠. 사람. 어느 정도가 돼야 살인죄로 인정이 될 거냐는 거는 아직까지 아무런 논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그래서 최초의 판례가 지금 되겠죠.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정도가 정말로 이 바로 그 행위 자체를 살인행위로 인정할 정도까지 이게 그 상태에 이르렀느냐. 이거는 조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그래서 부작위한 살인죄를 논의하는 게 좀 더 법리적으로는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물론 그것도 어렵긴 한데, 네. 법리적으로 이게 아무런 행위, 실제로 보면 아무런 행위는 없어요. 뭐 미는 것도 아니고, 찌른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인이 뛰어내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뛰어내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너가 이 사람이 지금 이은혜가 죽인 거랑 똑같이 보려면, 살인행위로 보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이게 또 이 사망한 이후에 좀 있다가 지금 밝혀졌잖아요. 네. 수사가 진행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거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뭐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포렌식을 했다고 하겠는데 지금 공개가 되지는 않아서 네. 어느 정도까지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까지 포함돼 있고 뭐 주고받은, 예를 들면 이은혜와 윤상엽 씨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이 더 많다고. 그래서 그렇죠. 정말로 이 사람은 뭐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시키면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고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정도까지 증거가 확보되느냐는 사실 제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게 유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론 나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만약에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은혜는 계속해서 사선 변호인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법리적으로 해볼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을 텐데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첫 번째가 금전적으로 아마 그러려면 상당한 돈을 줘야 네네, 돼요. 그렇죠. 이런 사건을 그냥 뭐 맡을 사람이 쉽지 않죠. 뭐 1, 2천 갖고 맡을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최소한 억대를 줘야 돼야 맡을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거를 너무나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공분을 사는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맡으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 본인이 맡으려고 해도 가족이 반대하거나 주위에서 반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아직 못 찾았을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제대로 만약에 정말 변론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법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글쎄요. 확신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속했다는 의미는 뭐냐고 지금 소라님께서 물어보는데 이게 사실은 범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인 미수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살인 미수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도망갔기 때문에
구속 사유도 있어요. 보험 이슈에서도요. 예. 근데 이게 또 뭐 한 가지 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저는 이것도 약간 확신 서는 건 아니긴 한데 살인 미수로 보험금 청구가 거절될까요? 왜냐하면 이건 보험금 사망에 대한 생명보험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망에 따른 건 사실 살인죄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살인죄가 무죄로 나온다면 사실은 보험금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있느냐? 아유. 사실 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살인죄와 이 보험금 문제는 같이 가는 게 같이 아니냐, 게 세트로 갈수 아니냐.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낙지, 여자친구를 네네네네네. 낙지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뭐 운전하다가 이렇게 사고 나서 사망한 사건들 다 살인에 의심됐지만 무죄가 나는 바람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그래서 보험사가 안 주려고 막 했는데 거의 소송까지 가서 민사는 이겼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만약에 살인죄가 무죄가 된다면 보험금 지불 거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문제일 것 같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예. 좀 법리적으로 다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아유 저 이혼이 나쁜 애 아니야. 당연히 저 보험금 그러니까 동기는 확실하게 나타나요. 네. 보험금을 노린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살인죄라는 게 동기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죽였느냐가 나타나야 되는 게 살인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인 방법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지만 인정이 되는데 가스라이팅? 도대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살인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아직까지에 대해 뭐 선례가 지금 없고 법리가 확실하게 마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마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엔 무조건 대법원까지 간다. 왜냐하면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사실관계 문제가 아니라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깐만 이게 또 뭐 갑자기 왜 여기 검수한박 얘기가 왜 나오나요? 저 이제 알았어요. 건진 사이다님이랑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혹시 남녀공학이세요? 아니면 네, 남녀공학이에요. 혹시 네, 저분이 네. 혹시 여잔가 싶어서.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선배님인지 후배님인지 이제 친구인지 헷갈리지만. 이게 동문이라고만 했죠 아까. 반갑습니다. 동기가 아니라 동문이라고만 했죠.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잘해주세요. 네. 아니 사이다님, 네. 사이다님 잘해주세요. 열심히 가서 응원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유튜브 이웃집 변호사 채널 발견했다고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하고 계신 네, 건가요? 요즘 많이 업로드는 못하고 있지만 기존 컨텐츠는 좀 보고 계시면 저희가 또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시면 이거 괜찮네 하면서 계속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예, 반응이 와야 사실 저희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서 하죠. 맞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지사이다님. 예, 슈님께서 진짜 너무 속 터지네요. 죽은 사람만 불쌍.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이은혜 조연수를 옹호하자고 하는 말씀들이 아니고 저는 당연히 이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고 그것도 살인죄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거를 그렇게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너무 그거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문제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강하게 그것도 사실 엄하게 처벌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아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법리를 구성해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혹시 법률가들 옹호하는 거야? 라고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이은혜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 청구.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걸 보고 나서 좀 약간 의아한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네. 이게 인천지검에서 이 살인죄를 기소하면서 뭘 했냐면 네. 이은혜 딸에 대해서 입양 무효 소송을 청구했어요. 근데 이게 입양 무효가 될지는 사실 저는 의문이 좀 드는 게 어떤 뭐냐면 점에서요, 변호사님? 첫 번째가 이게 입양 무효의 원인이 뭐냐면 당사자 사이에 입양에 합의가 없는 경우.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네. 그다음에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승낙이나 그에 가름하는 승낙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경우. 그다음에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 그렇죠. 다 아니죠. 이런 경우여야 되는데 이 경우는 도대체 뭐가 해당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양의 합의가 제대로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는 사망했기 때문에 진짜로 왜냐하면 윤상엽 씨 입장에서 내가 정말로 이은혜를 사랑해서 그 딸까지 내가 입양해서 내 차처럼 키우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게 있었으면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의사를 입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이 사유로 봤을 때는 파양은 될 수 있어. 파양 사유는 될 것 같은데. 파양과 입양 무효 차이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양 무효는 뭐냐? 입양 자체가 애초에 없던 것. 근데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던 것. 근데 파양 같은 거는 어떤 후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입양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이제는 이게 파양인데 그래서 이게 입양 무효 확인을 청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보면 우선 그 파양의 경우에는 청구권자의 검사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무효의 경우에는 검사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지금 누가 청구한 거예요? 검사가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청구에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있는데 네. 검사가 청구하는 경우는 도대체 뭘 당사 자격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유가 있느냐. 이게 왜냐하면 아까 파양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파양 사유인데 사실 거기에 해당된다고 이거는 어쨌든 간에 무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게 없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청구권자가 검사는 청구권자가 아닌 거로 보인다. 그럼 이 적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변호사님, 우리가 왜 결혼 무효도 그렇고 무효라는 게 붙으면 웬만해서 인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2건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PR 하시는 그거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PR 하실 만해요. 굉장히... 취소도 한 거 했습니다. 그렇죠. 취소도 대단한 건데. 이거 할 건 아닌데 진짜.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효라는 거는 정말 확실히 아예 애초에 없었던 거 정도의 사유.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왜 했는지는 이해가 가요. 더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부적절하다.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사실은 이 살인자의 딸. 추리님이 이제 보험금이 아이한테 가는 걸 막으려고 무효화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갑자기 이게 논쟁이 된 게 뭐였냐면 이은혜가 이렇게까지 머리가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게 입양이 원래는 배우자 이은혜 씨의 딸이니까 사실은 그 윤상엽 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사실은 법적으로 원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입양을 하면 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윤상엽 씨가 사망한다. 그러면 윤상엽 씨의 재산은 누구한테 가죠? 만약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적으로 따지면 네.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한테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살인이 밝혀졌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이제 안 상속 결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부모님한테 가야 되고. 아니죠. 누가 남아 있어요. 이게 애기 입양 안 했으면 그렇지만 입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고려한 거냐? 그 정도 설정한 거냐? 또 한 가지. 윤상엽 씨의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어머. 대습상속이 일어난다고. 설마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만약에 이은혜가 하는 걸 보면 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본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 입양한 게 그 직전 얼마 안 됐어요. 최근이란 말이죠. 무섭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행을 계획하면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게 우연일까? 와, 좀 좀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그러니까 윤상엽의 재산뿐만 아니라 윤상엽 씨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부모의 재산까지도 노린 아주 철두철미한.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잘못되더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재산을 남겨줄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거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 이렇게까지 와, 이거 공부를 진짜, 하고 생각을 해서 진짜 악마가 맞나 보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무효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네. 그래서 검찰에서 왜 했는지는 이해가는데 다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는 사실 죄는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랬어요. 아이는 참 이 소용돌이 와중에 지금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의 감정에 따르면 저거 남편을 죽인 자식 그 사람의 친자가 아닌데 그 사람 살인자의 자식을 양절해서 계속 키우는 게 맞느냐라는 것도 약간 좀 안 되죠 또. 이게 충돌이에요, 이것도 맞아요. 근데 애는 아무 잘못 없을 때 얘도 사실은 제대로 자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2가지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해주셨어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날이라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결과가 날지 저도 장담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나쁜 사람이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거야? 근데 뭐가 문제지? 그렇죠.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렇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공론화되면서 사실은 이러면 검사가 생각 못하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단 지성의 힘을 또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또 해볼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아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히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서 하면 사실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운 면도 좀 있단 말이죠. 단순히 그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여론이 모여진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하나의
되어 수 있겠죠. 변호사님도 판사 시절에 예, 예. 이렇게 어떤 사건 나와서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잖아요. 판사님들 예. 가스라이팅이라던가 예, 예. 이런 심리적인 조정 이런 거 나오면은 사실 찾아보시기도 하고 뭐 그렇죠. 논문도 보시고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도 어떻게 확인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실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뭐 이런 사례도 있었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심리가 조정받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폭행이나 협박,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으로서는 인정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심리 상태를 이용하는 거. 사실 이게 가스라이팅과 또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 그루밍이 있잖아요. 성범죄도 많이 그렇죠, 나타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싫었으면 거부했어야 될 것 같은데 못했단 말이야. 안 했어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강간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뭐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야. 폭행 협박이 있어야지만 인정이 됐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없어. 그럼 이거 인정 안 해야 되나?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폭행 협박을 통해서 억압이 된 거와 동일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인정될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처벌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처벌할 수 있게 될 수는 있어요. 다만 이걸 무턱대고 인정하다 보면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법리적으로 어떤 경우라면 되고 어떤 경우면 안 되고를 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상태까지는 이르러야 이거는 외부적으로 폭행 협박과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대법원까지 가는 건 확실할 것 예.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판단이 나와야 앞으로도 근데 저도 막연하게 생각했었거든요. 심리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 그럼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거의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계처럼 만들어 버리는 게 오히려 사람을 때려가지고 예를 들면 뭐 팔이 부러지거나 이거보다 더 나쁘게 만든 거 아니냐.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처벌이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제가 꺼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의견 남겨주세요. 저희도 네. 이런 걸 보면서 또 다른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법적으로도 이렇게도 한번 구성해 볼 수 있겠구나 하고 그렇죠.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